세계가 주목했던 이번 선거,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을 듣겠습니다. 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간선거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했습니다만은 우선 어떤 선거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하원은 매 2년마다 전부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매 2년마다 이제 3분의 1씩 교체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주지사 선거도 이제 있게 되고 그 외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들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홀수 임기에 직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홀수회와 짝수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어떤 선거가 딱 있게 되는, 고정적으로 있게 되기 어려운데 미국은 이렇게 임기가 짝수회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4년 중간에 이러한 중요 선거들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중요 선거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중간 선거라고 부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대통령의 어떤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이번에도 이제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상하원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최근의 사례로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첫 중간 선거 때 하원에서 40석을 잃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지지가 높았다고 보고 있지만 첫 중간 선거 때 하원에서 63석을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첫 중간 선거에서 이제 52석을 잃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 선거 때 좋은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그런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일반 유권자들의 이제 견제 심리도 작용하게 되고 첫 해에 여러 가지 직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권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그 결과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많은데, 이번 선거는 이 중간 선거의 특성상 여론조사가 이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막판에 다시 또 결집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그래픽은 이제 그 상원입니다. 상원이 48대 49까지 지금 나왔고 총 50대 50인데. 한 석은 결선 투표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두 석인데, 두 석은 지금 한 석씩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은 팽팽.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였는데 잃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오바마나 트럼프 때보다는 오히려 좀 덜 잃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우선 우리한테 관심사니까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4명이 전부 다 연임이 유력하다면서요? 네, 그 민주당의 이제 앤디 김 의원은 26년 만에 한국계 의원으로서는 이제 3선 이제 당선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2명씩 한국계의 미국 의원들이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네, 26년 전에는 김창준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이 3선을 했었군요. 네. 좀 코리안 파워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 당선된 지역들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보통 많이 있는 지역구에서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제 당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유권자 그룹이 좀 많이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2곳이고요. 뉴저지 1곳,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주. 여기는 한국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워싱턴주.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부라든지 서부에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 어떤 이민자들을 그러니까 꼭 한국인들을 대변한다기보다 많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후보로서 한국계인 후보들이 이번에 많이 당선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상원 선거 판세를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느 쪽이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마지막에 조지아주 다음 달에 결선 투표가 지금 확정이 되는데 조지아주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이번에 좀 이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펜실베니아주를 원래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주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인데 예. 조지아주는 이제 결선을 가게 돼 있고 예.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중에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애리조나와 네바다 중에 한 석만 잃어도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원의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내어주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펜실베니아를 가져옴으로써 애리조나와 네바다 중에 한 곳을 잃어도 예. 조지아 결선 투표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조지아 이제 결선 투표가 되게 되면 이것이 민주당으로서 더욱 중요한 선거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남아 있는 주의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점은 펜실베니아 상원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가져왔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동부의 핵심 지역 펜실베니아 가져왔고 이제 조지아주 여기는 50%를 못 넘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주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치러질 때 아마 미국 대선급의 그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이제 뭐 당연 규정으로 어떤 후보도 이제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상위 두 후보가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0%를 넘지 못한 후보는 제3후보가 매우 접전인 선거에서 제3후보가 약 2%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공화당으로서는 이러한 결과 때문에 사실 이번 선거에서 50%를 넘는 득표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3 후보의 등장 그리고 어떤 후보의 자질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화당이 이룬 바는 이루지 못하는 뭐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만약에 조지아주를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만약에 50대 50이 될 경우는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과 똑같이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타이브레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이요. 민주당이 이제 상원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 수가 정확히 말하면 101명이군요. 부통령 당연직까지 해서. 그러니까 의원은 100명인데 부통 이제 하원과 달리 선출되지 않는 이제 부통령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은 100명이고 부통령이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통령이 의장으로서 상원 의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번에 그 레드 웨이브 공화당의 붉은색이 완전히 해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선전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번 선거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를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많은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개입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특히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소위 이제 선거 부정론자들이 이번에 많은 지역, 특히 중요한 주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많은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등의 주들의 뭐 상원, 하원, 주지사 등의 선거에 이제 입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니 그 소위 선거 부정론자들이 사실 많이 당선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선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인플레로 인한 경제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자질론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지지한 후보들의 패배로 인해서 막상 큰 선거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아마 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축제를 준비했다가 환호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데 다시 등판하는 것에 제동이 앞으로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내에서의 영향력은 확인을 한 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뭐 중도 우파 후보들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다 오른쪽에 가까운 후보들이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공화당 내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후보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재출마를 했을 경우 본선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번 선거 결과처럼 또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어떤 하원에서의 적어도 하원에서의 승리는 이제 본인의 공이다라고 이제 말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이번 선거 이전에 본인의 정치 일정을 강하게 좀 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러나기에는 또 어떻게 말하면 인식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큰 승리는 아니지만 이번에 공화당의 하원 승리를 본인의 공으로 돌리면서 어떤 정치적 일정을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본인은 뭐 지난 대선 때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었으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승리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 우 박사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 성적표를 트럼프 개인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공화당이 큰 승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후보들의 자질론이고 그 후보들의 자질론 중에 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한 후보들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화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선거에 공화당이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의 어떤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공화당 내의 어떤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점입니까? 그래서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뭐 A라고 하겠지만 아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미국 언론에서는 뭐 C 정도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지 이제 그 여부는 앞으로 이제 네. 관건이겠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시름 놓긴 했는데 미국 내 여론에서는 재선을 원하는 여론이 높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출구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의 출구 조사는 당선자를 예측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후보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지 그 투표의 이유나 투표자들의 성향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NBC 방송국의 그 출구 조사를 보면 약 3분의 2 가량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 문답을 갖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본인은 뭐 출마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의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뭐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마한다는 얘기일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화당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과연 올라가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부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의 지지율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중간 선거를 할 때 2018년 시점을 보면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물론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약 1년
1년 동안의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적어도 이제 하원에서는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본인이 뭐 하고 싶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으로 계속 디센티스 이번에 플로리다 주지사 재선되면서 공화당 안에서 이제 트럼프 대항마로 더 강력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잠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플로리다 주가 매우 선거 인단이 많은 주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과 이제 고 전 부통령 간의 선거에서도 플로리다의 선거 결과가 당시의 선거 결과를 결정했고 미국의 선거 인단이 많은 매우 큰 주에서 이번에도 보면 상원 의원들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얻어가면서 주지사로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플로리다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된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디센티스의 어떤 정책 아직 어떤 뭐 외교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검증이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그 지명도는 이제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또 디센티스 주지사를 뭐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디센티스 주지사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향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뭐 지지도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결정해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공화당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되면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는 공화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보면 하원은 일단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 이런 거 좀 앞으로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런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마도 현대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유예 조항 같은 것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관심이 되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의료비나 이제 법인세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조금 같은 부분이 사실 어떤 차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으로서는 매우 반감이 컸던 것이어서 공화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하원의 다수당이 되게 되면 이제 하원 통과는 아마 문제가 없을 텐데 상원을 민주당이 이제 지금처럼 50석을 유지하게 되면 일단 뭐 상원 통과는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상원 지금 남은 3석을 공화당이 가져가서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넘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큰 정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부분 수정 같은 것은 저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북 정책에서는 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공화당 인사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유약하다라는 말을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회 권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물론 지금 그 공화당의 이제 외교안보 방향이라는 것은 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 그리고 현재의 대북 정책보다 조금 더 강경한 대북 정책들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원 공화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청문회들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 자체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방향에서는 대북 정책, 북한의 비핵화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방향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방향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미국 중간선거 전에 7차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본 걸까요? 글쎄요, 북한은 뭐 핵실험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기 위한 것이어서 본인들의 뜻과 다르게 그러한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아마 또 다른 기회를 엿봐서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